네, 구글 워크스페이스 인덕대학교 교양 마이크로 트랙. 자, 벌써 12번째.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협업 환경 구성을 위해서 정책 수립, 프로세스 설계, 변화 관리 첫 번째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15차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차시, 13차시가 사실은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학습을 한다면은 회사에서 디지털 리더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출석하기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구글 설문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사에 식당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은 없으면은 이제 중국집이나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나가기 귀찮으니까 이제 뭐 배달을 시켜 먹는데, 자, 오늘은 구글 설문지로 중국집 짜장면 메뉴를 선택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짜장면 사진을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채팅으로, 이메일로 말고 채팅으로 어드민한테 내용을 보내주시면은 이걸로 확인을 해서 출석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자, 새로 만들기 설문지 그냥 템플릿 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녁 식사 메뉴 이렇게 하고, 자, 저녁 식사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짜장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옆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추가를 하는데 짜장면이 있을까요? 자, 짜장면 없네요. 자, 어디에 있을까? 구글 이미지. 짜장면. 짜장면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짬뽕 이제 이런 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내기 링크로 해서 요 링크로 우리 챗에서 이런 식으로, 자, 상대방을 선택을 하고, 자, 이것은 채팅이죠. 메시지 요청. 자, 채팅. 자, 상대방의 어드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출석 확인을 이걸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정책 수립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프 아저씨죠. 아마존의 창업자이고 1994년도 창업을 아마존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쭉 쇼핑몰 를 하고 뭐 서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프 아저씨가 아주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전체 매출 중에 한 20%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팔린다고 할 정도로 많이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서버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됐습니다. 이 잠시 동안 몇 초 또는 몇 시간 동안에 판매량만 하더라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제프 아저씨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프 아저씨는 곧 이어서 서버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어요. 구매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안전하게, 아무리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세션이 없어지거나 장애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큰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혀 다운 현상이 없이 안전하게 거래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고객들이 그 다음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많은 서버들이 텅텅 놀고 있었죠. 자, 가만히 놀면 괜찮은데 또 전기도 계속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프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 많은 서버를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빌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기사 외신을 보고 웃었는데, 제프 아저씨가 왜 맛이 가셨나, 무슨 서버를 빌려준대, 이제 이렇게 해서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없었죠. 이제 하지만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사실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쇼핑몰이라는 회사는 또 하지만은 이제는 클라우드 회사라고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GCP, 구글, 뭐 MS 모두 다 클라우드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회사, 학교 같은데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고 구축을 해서 사용한다면은 많은 서버도 필요하고 네트워크, 그리고 또 전문 지식, 보안, 뭐 솔루션 등등 해서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또 유지보수 비용도 매년 들어가죠. 자, 이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서비스를 하나 기획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6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요즘 같은 때 6개월이면 정말로 서비스가 살아났다 없어질 정도로 빠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고 다 클라우드를 그래서 써야, 에자일리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에자일리티 때문이더라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클라우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존, 뭐 MS 애저, 뭐 GCP 이런 것도 있고, 네이버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다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처럼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몰릴 때는 비용을 더 내고 스토리지야 네트워크를 더 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뭐 네트워크를 넷플릭스가 구축할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겠죠. 자,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이런 서비스들도 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이렇게 스토리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비즈니스 에자일리티, 즉 비즈니스 민첩성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것이라서 이제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비즈니스를 못할 정도로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한국은행이나 철도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클라우드보다는 아직도 온프라미스 내부에 구축해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사용하지만은 점점 이런 것도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피자가 먹고 싶으면은 기존에는 보통은 엄마가 도우를 반죽을 하고 오븐에 아빠가 오븐을 달궈서 거기에 토핑을 하고 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심때쯤 엄마한테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은 아무리 빠르게 해도 저녁 때 먹을 수 있는 메뉴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재료도 다 있어야 되고 오븐도 달구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 장작이 필요했었죠. 그러지만 자,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먹지 않고 대부분이 쇼핑몰에 가서 얼려져 있는 냉동 피자를 사다가 오븐에 구워 먹던지, 아니면은 피자를 배달시켜 먹던지, 아니면은 맛있는 피자 전문 식당에 가서 단돈 2만원, 3만원을 내고 따끈따끈한 피자를 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아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로 이제는
하는 것보다는 IaaS나 PaaS, SaaS로 많이 하고 있죠. 물론 뭐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온프라미스 집에서 해먹는 홈메이드 피자가 좋아 그러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걸려서 도우를 숙성을 시키고 해서 아직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신제품 메뉴 이런 거 맛보기도 힘들고 늘 같은 메뉴를 이제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피자 전문 식당 사스 형태를 본다면은 뭐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위험도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뭐 신뢰성 이런 데는 이제 서비스가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도우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븐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은 저렇게 전문 식당 같은 데에서는 99.9999의 SLA를 보장할 정도로 신뢰성도 있고 유연하게 우리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많은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IaaS, 뭐 PaaS, SaaS 형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이 예전에는 설치형으로 제공이 했지만은 이제는 설치형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대부분 설치형이었던 회사들도 SaaS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IT를 해보셨던 분들은 오라클이라고 하는 설치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SaaS 형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는 다 SaaS에 집중이 되고 있죠. 자, 어저께 저도 이제 KTX를 타고 부산을 갔다 왔는데, 자, KTX를 타면 부산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X 아시는 것과 같이 아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회사에서 구축하는 것을 저런 KTX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용자들을 부산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고급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노선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기 위해서는 서울역까지 꼭 가야 되고 또 부산역까지만 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영등포역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며칠 동안 KTX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장애에 취약합니다. 반면에 더 좋은 기술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죠. 뭐 1시간 부산까지 뭐 16분까지 갈 수 있는 저런 하이퍼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집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드론이라고 하는 장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굳이 뭐 내가 저런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렌트를 해서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나는 멋을 즐길 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섞어서 이동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더 이런 뒷부분에 얘기하는 교통 시설들이 더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런 교통편에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클라우드에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온프라미스는 로컬에 있는 서버에서 동작을 하지만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브라우저나 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만의 서비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메일은 실리콘밸리의 뭐 CEO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저기 아프리카 르완다의 학생들도 사용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면 또 모두가 함께 업데이트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는 특별하게 사용하고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용 환경을 보면은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환경들은 대부분이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에 나의 업무 방법을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업무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부분 뭐 종이에 출력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브라우저나 디바이스에서 바로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아날로그로 하던 방식들도 이제 디지털로 하고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자,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자,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 혼자 아도브 포토샵을 잘 사용하면 됐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협업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매뉴얼, 예전에 나는 뭐 날아가는 아래 한글이다, 엑셀, 뭐 프로페셔널이다,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매뉴얼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사용 정책서라는 개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책임자와 리더는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고 필요한 구성원을 초대해서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은 주먹구구식이나 아니면 우왕좌왕하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또 팀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사용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사용 못하고 이런 차별도 생기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실습은 이런 사용 정책서를 만드는 건데, 간단하게 뭐 100명의 회사에 뭐 영업부, 관리부, 생산부가 있고 그 밑에 뭐 총무팀, 인사팀, 회계팀이 있다, 이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에는 또 팀원, 계약직, 외부 파트너들이 있다. 그리고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책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서에 맞게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서에는 공유 드라이브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권한을 또 누가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는지, 또 입사자,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파일 관리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공유한 문서에 여러분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여러분한테 원하는 수준은 한 10줄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10줄 정도 거기 템플릿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 때는 적어도 공유 드라이브 한 2페이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보안에 아주 중요한 회사야, 그러면 한 3페이지 정도는 이 공유 드라이브에 관련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방학 때 뭐 교회나 절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 이런 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협업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보시고 이런 정책서를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서는 계속 만들어 봐야지 잘 만들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프로세스 설계를 할 건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회사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회사에서 하던 업무 방식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관리, 여러분이 이제 입사를 해서 요구사항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고, 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기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기능을 볼 건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 정책서를 만들고 그 정책서에 기반해서 회사 매뉴얼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교육이나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자, 프로세스 변경을 하는 때는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습을 하는 거는, 자, 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건데,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 결제 시스템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 회사도 있지만은 아직도 종이에다가 휴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승인을 받고 그것을 또 총무팀에 인사팀에 갖다 주는 회사들도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개선한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기능을 작성, 기록, 처리, 통보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플릿에 공유된 템플릿에 보면은 이런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맞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작성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담당자, 누가 담당자죠?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등등 이렇게 써도 안 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기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습은 지금 이렇게 구현했던 요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3번에서는 프로세스를 설계만 했는데 이것을 한번 구현을 해 보시고요. 그걸 우리가 방금 썼던 사용 정책서도 작성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 관리. 변화 관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변화 프로세스 도입을 하고 할 때 항상 16%의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나머지 84%는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84%의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16%의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그 사람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면은 나머지 84%가 쓰지 않는다면은 그 프로젝트는 당연히 실패를 하겠죠. 그래서 84%의 사람들의 거부를 잘 통제를 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변화관리 프로세스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체인지 커브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요 순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패를 하는 거는 이제 한 2레벨, 3까지 진행을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의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잘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꾸준하게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프로젝트 변화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샤크를 받겠죠.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새로운 환경 어떻게 하나, 잘 못하면 어떡하지, 잘리는 거 아니는가, 이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단계를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나 그거 안 쓴다고, 나 현재 업무 방식대로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혼동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고 저것을 어떻게 하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3단계 세 번째 단계를 또 지나게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설득을 하고 교육을 하고 변화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응답을 하고 이제 변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4단계, 5단계까지 가야지 변화 관리가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욕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냐고 하는 분들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6단계 경험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좋구나 라고 경험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을 하고 이제 정착이 되는 단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 관리를 잘 하시면 저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계속 늘어나고, 아니면 3레벨에서 그냥 포기하고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생각외로 많은 IT 프로젝트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7까지 가려면은 정말 많은 경험과 프로세스와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자, 구글에서도 그래서 체인지 전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체인지 매니지먼트에서는 여기 익사이트, 이네이블, 익스펜드, 임베디드 단계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판서, 오가나이제이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
단계로 해서 저런 방법론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런 방법론에 사실은 저 16개 프로세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기에서 어떻게 템플릿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뭐 며칠이 걸릴 정도로 큰 그런 공부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건 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하면 좋은데, 자, 트레이닝도 우리가 맨 처음에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 도입하고 점자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 뭐 교육도 우리가 설계를 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 교육 코치진도 세팅을 하고 또 콘텐츠도 만들고 또 사람들 또 평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인베디드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교육 성과를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계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것은 공유된 템플릿에 여러분이 우리는 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처음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평가를 설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얘기를 좀 했고요. 변화관리 정말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초기에 어떻게 정책서를 만들고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강의 중에서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어야지 진정하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또 회사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기존의 회사들은 이런 단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고 도입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MS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썼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용을 했는데,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단계 없이 그냥 계정만 주고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쓸 수 없는 도구이죠. 디지털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를 계속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력 있는 그런 디지털 리더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변화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매뉴얼 만들고 이런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도 많이 역량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